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국어 첫 번째 단원 수업 영상입니다. 우리 명절 연휴로 인해서 쉬느라 학원에 못 나왔던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빠진 부분 영상 통해서 공부하고 필기 모두 완료한 뒤에 선생님께 검사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단원 이름은 문학과 문학소통이에요. 문학소통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학소통에 참여하고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해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의 개념입니다. 문학이란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로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밑줄 칠 거냐면, 자, 인간의 체험과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이자 소통 행위이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 생활 경험과 미의식에다가 표시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한 하위 갈래인데 그 예술적인 인식이나 혹은 경험을 전달하는 매개가 언어인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린 문학을 언어 예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문학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상호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이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그 형식이 서로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문학적 기능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문학소통 보겠습니다. 문학소통이란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읽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학소통은 문학의 규칙과 관습, 문학작품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가와 독자의 문학소통 보겠습니다. 작가가 현실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혹은 자신이 포착한 장면을 통해서 느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에다가 표현을 하죠. 그럼 그 작품을 독자가 감상하고 수용할 때에야 문학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수용이 반드시 있어야 문학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때서야 문학이 예술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 간의 소통은 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넘겨서 좀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죠. 작가는 현실에 대해 가치 있다고 인식한 것을 문학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작품의 감상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를 감상한 내용을 삶에 반영하죠. 적극적인 문학 감상의 표현과 소통을 통해서 작가 또는 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면 SNS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 SNS나 강연을 통해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행사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세 번째, 문학 비평을 통한 문학 소통입니다. 문학 비평이란 독자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아름다움과 가치를 평가하는 감상 활동입니다. 그래서 단지 독후 감상분과는 다르게 문학 작품의 의미나 혹은 문학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미적 기능 등을 검토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가령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사물이 이 이야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기능으로서 작용하는지 등을 독자 스스로 검토해보고 그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해볼 수 있죠. 이러한 문학 비평의 의의는 문학 비평을 통해 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학 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넘겨서 우리 작품 비평이 아니라 문학 작품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장성남의 배를 매며라고 하는 시입니다. 꽤 자주 등장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할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고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품 낭독하겠습니다. 배를 매며 장성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 종이를 떠 있다. 작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배를 매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는 항구에 어떻게 정박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 혹은 안 해본 친구들이 있더라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항구에 들어와서 딱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매려면 배에서부터 항구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항구에다가 매어 놓고 배가 천천히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맨다라고 하는 건 항구에 서 있는 화자가 밧줄이 던져져서 그 밧줄을 받고 어쩌다가 배를 매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면이 사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먼저 작품을 해제 봅니다. 이 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서 사랑의 의미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말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었대요. 그러면 이 작품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 노래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반복하여 대상의 의미를 밝혀나가고 있으며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작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모두 색깔펜 들고 필기할 준비해 주십시오.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갑자기 날아온 밧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인이 작품에서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밧줄입니다. 예고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화자는 뛰어가서 그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맨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우리 미리 작품을 읽어보고 해제도 읽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 작품에서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배를 잡아다가 매는 게 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혹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것과 항구에 배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한 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멀리서부터 닿는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조용히 멀리서부터 닿는 벨은 곧 사랑의 감각을 의미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1년 분석해 봤습니다. 1년은요, 갑자기 시작되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자기 시작되는 사랑을 뭘 통해서 표현했죠? 등 뒤로 날아드는 밧줄과 배를 매는 장면으로요. 자. 그리고 배를 매는 것.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로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 놓고 앉아있다. 호젓하다라는 건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매우 홀가분해서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쓸쓸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로 앉아있을 일도 없었으면서 그냥 넋 놓고 앉아있다가 뭐래요? 배가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우리 앞에서 분석한 이야기가 이연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은유법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배가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이 장면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들어와서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거야.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이랑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연에서는요, 배를 매는 일과 사랑하는 일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유사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유추적인 이야기 혹은 유추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써두십시오. 유추적 사고가 드러났다. 선생님이 패드에 직접 글씨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종이에 쓰는 것만큼 깨끗하게 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감안하고 시청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배를 맸어요. 이제 3년입니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3년에서는 정박한 배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배 주변에 함께 묶인 사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함께라는 말에 제가 빠뜨렸네요. 배 주변에 함께 묶인 사물들의 풍경. 정박한 배의 이미지와 함께 그 주변에 묶인 사물들의 풍경이 이 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자, 그러면 구름과 빛과 시간은 배의 주변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존재 주변의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 무언가의 주변의 것들도 함께 들어오게 된다. 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만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함께 했던 기억이나 함께 갔던 장소나 그 사람의 어떤 물건들 혹은 그 사람의 향기라던가 이런 주변의 것들이 모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사랑이란 그런 것이고 또한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그래서 사연에서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대상 주변까지도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빛 가운데 울렁이며 온종이를 떠 있다 하는 배가 정박한 이미지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울렁이다라는 거, 작가는 왜 배가 정박한 이미지를 울렁이다라고 표현했을까?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인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배가 울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울렁여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감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표현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울렁이는 정서. 뭐 토할 것 같고 견디기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햇빛이 쏟아지는 바닷물 위로 배가 넘실거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조용하기도 하고 약간의 미동이 있고 인간의 감정으로 친다면 설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배는 온종일을 떠 있대요. 마지막 오연에서는 별다를 것 없이 배가 정박한 이미지.
자, 그럼 우리 작품을 모두 분석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재 하나도 남는 게 없으면 너무 아쉽겠죠? 그러니까 필기 꼼꼼히 잘 해두시고요. 우리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부둣가의 의미를 서술해 보래요. 보기 읽겠습니다. 시에 나타나는 공간은 독자에게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특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구현하기도 한다. 시적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둣가가 곧 시적 공간이었죠. 따라서 독자는 시의 맥락을 통해서 작가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작가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부둣가의 의미로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 작품 읽어봤으니까 알죠. 부둣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봐야 돼요. 작가가 부둣가라는 공간을 설정한 뒤에 그 부둣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었죠. 배가 매는 장면을 보여줬었죠. 근데 배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공간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정답을 적으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공간이자 두 번째로는 화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랑이란 그런 것을 아는 것.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잘 활용해서 정답을 꾸려내는 거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꾸 저랑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수필인데요. 나희덕의 풀비린내에 대하여 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일단 풀비린내가 어떤 냄새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제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글쓴이가 자동차를 타다 겪은 우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도치 않게 자연에 가한 자신의 폭력을 반성하는 글로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 문명의 사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주제는 현대 문명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적인 성찰입니다. 작품은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 웡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어, 수필이나 혹은 비문학 지무들을 읽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중요한 이름처럼 보이는 것에는 미리 표시를 해줍시다. 수라시 쿠솔 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예술가인가 봐요. 근데 어떤 작품을 보였냐면 감성적인 기계라는 작품을 보였대요. 이 작품은 1965년형 폴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바퀴, 셰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아, 무언가 부속품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서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 감성적 기계래요.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작가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영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처음 부분에서는 작가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그 감상, 그 경험에 대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흔히 자동차를 뭘로 표현했대? 달리는 무기라는 말로 표현을 했대요.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이 가하는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러한 자동차가 완전히 전복되고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내서 작품을 선보인 것을 보니 그래, 이것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었어. 자, 중간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 무렵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외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작가는요, 원래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점점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즉 자동차에 조금씩 길들여져 갔대요. 그러면 작가가 길들여져 간 건 자동차이죠. 이 자동차의 어떤 점에 길들여져 갔냐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문명의 이기와 혹은 편리, 에 길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웨덴의 생태주의자 에민탱스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도 가지고 왔어요. 에민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 준다고 말한 바가 있대요. 그렇죠. 내 물건 안에, 즉 내 영토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의지와 그 영토 밖으로는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자동차는 동시에 충족시켜주죠. 이것은 인간의 모순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작품에서도 그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써둡시다.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난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요,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소리였대요. 중요한 연결 지점이죠. 그것을 닦아내려다가 나는 지난밤에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거리며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여기서 그럼 이 제목에서 말하는 풀비린내라는 것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풀비린내는요, 풀벌레들이 죽은 기억이에요. 풀벌레들을 죽인 기억이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그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어, 그래서 이 풀비린내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안락이 곧 다른 생명에 대한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작가가 뼈저리게 느꼈네요. 근데 공감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깟 벌레 좀 죽인 게 뭐 그렇게 잔인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는데요. 그 편의점이 공원 근처에 있어서 제가 아침에 편의점 문을 여는 역할이었는데 아침에 편의점 문을 열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벌레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풀벌레를 비롯해서 공벌레, 비슷한 쥐며느리 혹은 공원에 살 만한 그런 이렇게 좀 두꺼운 벌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마도 들어오고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벌레들 중에서 가장 잡기가 어려웠던 벌레가 공벌레였는데요. 공벌레는 갑각류처럼 껍질이 좀 단단한 벌레예요. 근데 그 공벌레를 제가 무사히 밖으로 옮겨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일했던 편의점이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2층에 올라가서 그런 벌레를 만나면 그런 벌레들을 밖으로 무사히 옮겨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벌레가 이미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드나들고 하다 보니 빨리 그 벌레를 치웠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벌레를 저는 결국 밟아서 죽인 다음에 그 사체를 쓸어서 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죽일 때, 밟아서 죽일 때 발밑에 느껴지는 그 으스러짐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나의 이 행동이 무언가를 온전히 죽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 자각을 한번 하게 되면 정말 끔찍해요. 아마 이 작가도 운전을 하는 동안 부딪혔던 그 소리가, 그 무수한 소리가 그 소리 한 번에 무언가를 죽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끔찍했을 거예요. 저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품의 끝으로 가봅시다. 옛날에 티베트 승려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티베트 승려들의 생명에 대한 존엄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고 자동차를 앞으로 타지 말자는 이야기인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글쓴이는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기로 했대요. 그쵸? 이미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 길을 갑자기 끊어낼 수도 없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결론은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자신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였대요.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 즉 자동차의 편하담에 너무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곧 다른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글쓴이의 입장이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 아주 솔직하게 고백적으로 쓰여진 수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3번 문제에서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의 가상 대화를 활용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표시를 해두었던 겁니다. 잘 확인하셔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다 푼 친구들은 넘겨서 14페이지로 가봅시다. 정끝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시인데요. 수양버들의 가지가 담을 넘는 이미지로 쓴 시입니다. 작품의 해제 먼저 읽어보시죠. 이 작품은 수양버들나무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을 통해서 제약을 넘어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와 협력의 가치를 탐구한 시다. 주제는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입니다.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뼈.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는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쌌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라는 건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작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지금 이미지는 시적 대상은 수양버들 나무예요. 이 수양은 수양버들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수양대군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수양버들. 그 수양버들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래요.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 이렇게 제대로 안 되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 수양가지에게는 애먼 뿌리와 잠시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꽃과 잎이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거예요. 여기서 애먼 뿌리와 꽃과 잎은요, 공통적으로 수양버들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원동력이라면 애먼 뿌리와 꽃과 잎은 내적 원동력에 해당하겠죠. 가지의 내적 원동력.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1년 먼저 정리해야 되겠죠? 1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해 주세요. 지금 가지를 의인법을 해서 혹은 다른 자연물들의 의인법을 활용해서 가지의 내적 원동력을 비유하고 있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고집센 비에다가도 밑줄 쳐주시고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 고집센 비와 돌이 없는 폭설은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하는 어떠한 자극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와 폭설은 가지의 외적 원동력에 해당되죠.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 그렇게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바깥을 가둬두는 참 멋진 표현이에요. 담은 담장 안을 가둬두기 위한 물건이죠. 근데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담장이 담장 밖을 가둬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의 마음을 세우고 가지가 담을 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들게 하고 그 미지의 세계라는 담 바깥을 가둬두는 것이 이 담의 역할입니다. 담의 역할.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연에서는 가지의 외적 원동력과 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던가 마지막 3년에서는 수양가지 외의 존재들로 시적 대상을 확장하고 있어요. 시적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요. 무명이라고 하는 거 옆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불교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르는 말. 우리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지의 마음에 한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무엇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3년에서는 담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도박이로도 보였대요. 자, 도박이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담을 넘는다라는 사실에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담을 넘는다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뭘로 표현했다? 도박으로도 표현했다. 자, 그럼 도반이 무엇일까요? 함께 돌을 닦는 벗이에요. 담이 있어서 가지가 그 담을 넘는 것을 시도하게 하죠. 담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담 넘기를 시도하고, 그러니까 담을 넘는 동안 가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담을 도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글자의 유사성을 가지고 담의 이중적인 의미를 서술을 했어요. 작품 읽어보면서 느낀 친구들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말이 나왔어요. 계속 보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 못했을 것이다.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들 모두 부정적인 진술이죠. 씁시다. 부정적인 진술을 활용했다. 이걸 왜 활용했을까요?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진실이라고 썼네요. 부정적인 진술을 활용해서 이 시에서는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준 존재들을 부각하고 있어요. 씁시다. 원동력이 되어준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을 부각시키면서 협력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작품 꼼꼼히 분석해봤습니다. 필기 다 하시고요.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친구들은 넘겨서 다음 단원 문학의 갈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문학의 갈래 단원입니다.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문학의 갈래라고 하면 문학을 다양한 양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걸 의미합니다.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고 4분법이 있는데 4분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갈래를 나타낼 때 나누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4분법으로 문학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갈래가 서정갈래입니다. 우리가 서정적이다라고 하면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인물의 서정성에 대해서 서정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문학, 바로 시가 그 대표적인 하위 갈래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서정 갈래에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소교, 시조, 민요, 현대시 등이 해당됩니다. 개념 살펴볼게요. 서정적 자인 화자의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 이것을 서정 갈래라고 합니다. 시적 표현에 운율, 함축적 의미, 비유, 심상 등이 해당이 됩니다. 내려가서 서사 갈래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 단원에서는 그 갈래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서 개념은 짧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 수업하기도 했고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시청하는 친구들이 힘들 것 같아서 요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서사 관리입니다. 작품에서 서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등이 됩니다. 서술자가 등장하고요. 갈등에 따른 사건 전개 과정을 서술하는 문학입니다. 갈래의 특징으로는 시점, 등장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 및 거리, 서술의 태도 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건과 인물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시 방법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는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 및 내면, 사건, 상황 등을 해설, 논평,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법, 즉 직접 제시는 주로 3인칭 시점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간접 제시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 내면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 및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럼 넘어가서 극갈래 보겠습니다. 극갈래는 인간의 행위와 사건의 전개를 직접 눈앞에서 연출해서 보여주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하위 갈래에 희곡, 민속극, 가명극, 시나리오 등이 해당이 되고 모두 어떤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에는 대화, 독백, 방백으로 나뉘는데 방백을 처음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백은 관객에게는 들리지만 무대 위의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로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이 똑같이 있지만 그 인물들이 방백을 하는 인물의 대사가 안 들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된 대사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독백과 대화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지시문. 막이 오른 후의 배경이나 효과, 조명, 등장인물들의 행동, 표정, 심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술관례입니다. 교술관례는 글쓴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형상화한 문학입니다. 경험과 깨달음을 형상화한 문학. 그래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형식적 제약이 없다라는 거. 하위 갈래에는 기, 설, 논처럼 고전 수필들이 있고요. 수필, 기행문, 비평문 등이라고 해서 수필의 성격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재가 다양하고 글쓴이의 개성이나 인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문체를 통해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실적인 내용이 서술되면서 성찰과 깨달음이 비교적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서 고전수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규보의 슬견설이라고 하는 고전수필입니다. 슬견설, 고전수필 중에서도 설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작품 읽기 전에 우리 필기 몇 가지만 하고 들어갑시다. 자, 슬견설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 적어주시고요. 제목 옆에다가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개와 이와 개의 목숨은 같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문수필, 갈래는 설에 해당되는데요. 갈래에 대한 설명이 3번 보기에 잘 나와 있어서 그거 먼저 읽고 올게요. 자, 설은 한문 양식 중의 하나로 사물의 이치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해석이 드러난다. 이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대수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설은 주로 비유나 우의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며 글쓴이의 통찰 및 깨달음을 제시하는 교훈적인 성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슬견설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동물을 예시로 들어서 어떤 손님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작품 보러 가보시죠. 작품은 설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예요. 기에서는 손님의 말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큰 개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승으로 가볼게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답했다. 어떤 사람이 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그 불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님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자, 여기까지가 승인 거죠. 승에서는 글쓴이의 말이 등장해요. 나아가 불타 죽은 이를 연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동물의 몸에 붙어 사는 해충인데 이걸 연민했어요. 자, 이제 전입니다. 이걸 듣고 손님이 실망하는 듯.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인데 당신은 구태여 이를 예로 들어 대꾸하니 이는 필연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었다. 손님은 나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했어요. 적을게요. 자, 이제 결입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 나왔어요. 표시해둘게요.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왜? 모두가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건 당연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이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있는 큰 지절과 작은 부분이 골고루 피와 고기가 들어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턱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 큰 붕새와 동일시하도록 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나의 논리 적어보겠습니다. 이 나의 논리는 생명의 가치는 상대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적을게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 대상, 즉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함. 확실히 수필이기 때문에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작품 읽어봤고요. 문제 푸는 거는 선생님이 봤더니 여러분이 못 풀 만한 문제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바로 넘겨서 소설 보겠습니다. 서사갈래 소설. 현대 소설이고 연작 소설인데요.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박완서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 이거 뭐,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할 만한 작품은 아닌데, 좀 같이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아, 이거 읽기 전에 옆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 작품 해제 먼저 읽을게요. 작품의 전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해제를 먼저 읽는 게 작품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나래 서술자로 하여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과 그 기억을 안고 분단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눈앞에서 아들이 총을 맞고 죽는 일을 경험했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상처를 통해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주제는 전쟁의 후유증과 분단 문제의 극복 의지인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장면을 좀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작품 먼저 보시죠.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서사갈래에서는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면 꼭 표시를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어머니는요, 지금 다리 수술을 하고 나오신 상태예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다 당할 테니. 여기서 가엾은 내 새끼라고 어머니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붕대 감은 자신의 다리예요. 필기해 둡시다. 즉 어머니는 수술 후에 환각을 겪고 계세요. 선망 증세라고도 하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이 어머니의 적도 환각입니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군관동무, 군관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언제 때 당시의 환각인 것 같으세요? 6.25 전쟁 당시의 환각이죠.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아,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가 숨기려든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아우, 군관마을이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마을이.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의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잔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인민군에 잡혀간 아들이 탈출해서 돌아왔거든요. 적을게요. 근데 그 아들이 인민군이 찾아서 어머니 앞에서 총살당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어머니가 선망 증세로 계속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여기서 나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대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라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이라는 호통과 군관나으리, 군관선생님, 군관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면서 몸부림쳐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수사바늘에서 빠져나왔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 바늘을 통해서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와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 건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시켰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아, 너무 심려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어머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일부분만 읽어서 전달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4번으로 가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의 제목인 엄마의 말뚝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서술하래요. 보기 보겠습니다. 6.25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전쟁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개인의 고통을 다루기도 합니다. 전쟁의 기억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기를 읽어보니까 전쟁의 상처에 대해서 써놨네요. 그럼 엄마의 말뚝이라고 하는 거, 엄마의 말뚝, 엄마가 어딘가에 박아놓은 말뚝은 아니겠죠. 엄마에게 박힌 말뚝이에요. 그럼 이 말뚝이 상징하는 건 전쟁으로 인한 상처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정답으로 적으면 되겠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엄마의 가슴에 박힌 엄마의 상처와 고통을 의미한다. 넘겨서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작품 자체의 특성도 알고 있어야 하는 작품인데 일단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작품은 희곡으로 극갈래에 해당됩니다. 우리 작품 읽기 전에 먼저 보기부터 보고 올게요. 3번의 보기를 보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강백의 파수꾼은 우화적인 기법을 통해, 자, 우화적인 기법이라는 말 나왔어요. 혹시 이솝우화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이 작품은 이솝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우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의 위험성을 강조해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니 안전 보장이 위험해 라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 작품이 아니라요. 강조하면서 언론과 지식인들이 통제하고 독재 정권이 유지하려 했던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입니다. 이 작품은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진실을 알리려 했으나 촌장에게 회유되어 결국 권력의 파수꾼으로 전락하게 된 다의 처지와 상징적인 대사를 활용해서 이러한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즉 풍자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 1970년대 정치 현실이다.
잠깐 안 나왔어요. 정치. 근데 풍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정치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우의적으로 다른 상황에 빗대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1970년대 정치 현실이 어땠는지도 읽어보았고요. 그래서 그 1970년대 정치 현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작품을 보기 전에 이 글의 해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은폐되고 있는 상황을 우의적으로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한 희곡으로 진실과 평화를 상징하는 흰 구름,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짓을 의미하는 1위를 통해 1970년대 독재 정권의 위선을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이 은폐된 사회의 비극과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잘 담아낸 작품이다. 자, 그럼 앞에서 어떤 내용이 중략되었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파수꾼 가나다가 있어요. 옆에다가 적어드릴까요? 옆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필기 따라 쓰세요. 파수꾼 가는요, 이리떼의 출몰을 알리는 역할을, 직업을 가졌어요. 이리떼의 근데 이 이리떼의 출몰이라고 하는 거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 나는 이리떼를 잡으러 가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거짓이에요. 파수꾼 이제 가가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밑에서 파수꾼 나가 양철벽을 두드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리떼의 출몰을 알리고 잡으러 가는 걸 해요. 근데 이것들이 모두 거짓이고 파수꾼 다가 그 거짓을 알아버린 선각자예요. 진실을 알게 된 선각자. 그동안 이리떼라고 했던 건 단지 흰 구름뿐이었고 흰 구름밖에 없는데 계속 이리떼라는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권력체계 위에는 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가나다는 결론적으로 촌장의 권력에 순응하게 되는 인물들이에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 파수꾼 나가 이리떼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자, 여기서 1위는 어떤 적이라고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적이에요. 작품 세계 속에서. 그랬더니 촌장이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촌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력자라고요. 자, 그러면 1위는 촌장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겠죠. 그랬더니 파수꾼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나는 파수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서술자 나가 아니라 서술자가 없는 갈래예요. 권력에 아첨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나가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엔 지금 몹시 아픕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나가 파수꾼 다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파수꾼 다가 겪고 있는 병은 진실을 알게 된 다가 겪는 병은 진실에 대한 열망이에요. 적을게요. 다의 병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그 어떤 열망에서 비롯된 병입니다.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뭐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누구든 파수꾼이 되면 진실을 한 번씩 알게 되니까 의뢰 이렇게 아프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자 나가 아,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얘야 나는 널 좋아해. 아픈 거 좀 빨리 나아주렴 이런 말을 하네요. 다가 고마워요. 이때 나가 관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면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이런 말을 하네요. 지금 관객석을 돌아보면서 흠칫 놀라고 관객석을 웬 사람들이라고 관객에게 역할을 부여해 줬어요. 이 작품의 특징인데요. 관객을 극중 인물로 참여시키면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볼게요.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에다가 여러분들도 표시를 해주시고 관객을 그게 참여시킨다. 자, 이렇게 하면서 무대라는 공간이 갖는 인물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모두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을 그만큼 등장시킬 무대가 부족하잖아요. 무대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대 바깥에 앉아 있는 관객을 극중 인물로 참여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냐면 다가 편지를 써서 이리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서 지금 막루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루는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게 의자가 높이 달린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촌장님이 마을 사람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이 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우리 이리떼가 상징하는 것, 흰 구름이 상징하는 것 따로따로 공부해봤죠. 이리떼가 상징하는 것, 거짓과 공포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촌장의 권력 유지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흰 구름은 뭐였죠? 흰 구름은 진실과 평화를 상징하는 소재였어요. 그래서 이 말에 있는 게 거짓 공포인지 진실과 평화인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촌장이 촌장이 파수꾼 달을 회유해요. 뭐라고 회유하냐면 저 마을 사람들 화가 난 게 보이지? 너가 진실을 알리고 싶으면 진실을 알려도 돼. 그런데 너가 그렇게 진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일지도 몰라. 너 그래도 괜찮아? 라고 죄책감을 자꾸 심어줍니다. 너의 말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죽어도 괜찮겠어?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회유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파수꾼 다가 사실 이리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내일 어제 사실 촌장이 부탁해서 거짓말했어요. 이리 때가 없어요. 라고 하면 그 말을 과연 몇 명이나 믿어줄까요? 자꾸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 촌장의 회유 때문에 파수꾼 다가 결국 거짓말을 하러 막루로 올라갑니다. 나가 그것을 근심스럽게 쫓아가죠. 얘야 괜찮겠니?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때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는 파수꾼이 아니라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권력을 뒷받침하는 파수꾼인 겁니다. 적읍시다.
마을의 안전, 즉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서 마을의 결속, 마을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을의 안전을 위해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인물로서의 파수꾼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다가 막루 위에 올라가서 긴 침묵을 갖고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결국 거짓말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죠.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 물러갔다! 그때 촌장이 나와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 예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죠. 저 운반인이 없는 사실을 퍼뜨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감을 마을 사람들에게 또 조성하고 있어요.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떼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왜곡된 진실로 공포감을,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 조성은 곧 뭘 의미한다? 권력을 유지시켜주고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무엇과 닮았다? 1970년대 정치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수꾼들의 이름을 가나다의 이름으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익명으로 이름을 표시하면 전체주의 지배 아래서 침묵하는 그 군중들을 형상화하겠다라는 의도로도 볼 수 있고요. 혹은 몰입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희곡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이름을 가나다로 표현해서 그 인물에 독자가 공감을 하거나 혹은 몰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작품 너머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가나다라고 익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가 있는데 그것까지 자세히는 보지 않고 우리는 작품 전반의 이야기 그리고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작품도 문제 혼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맛보기는 선생님이 수업을 지난 시간에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분량이 길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정답이 뒤에 나와 있어서 안 풀어올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같이 작품 한번 읽어보는 것 정도를 마무리하려고 수업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모두 영상에서 다른 작품들과 관련된 문제를 꼭 푸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명절 때 빠진 수업 보충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공부 꼭 열심히 하셔서 저한테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